안녕하세요.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는 서플러스 글로벌의 김정웅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방송은 좀 의미가 있는데요. 선대인 TV를 신지가 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은. 구독자분들한테 좀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요. 코로나 여파로라고 하면 안 믿겠죠. 자, 하여튼 뭐 6개월 이상 좀 방송을 못했다가 이제 다시 좀 새로운 팀을 꾸려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제 옆에는요 아주 특급 게스트 한 분이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님 겸손하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에서는 자신감 뿜뿜하셔야 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진짜 반도체 시장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반도체 산업의 역사, 그리고 이 글로벌 지형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아신 분은 아실 겁니다. 지난해에도 선대인 TV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스플러스 글로벌 김정웅 대표님인데요. 막판에 회사 자랑도 좀 하실 겁니다. 근데 투자추로도 상당히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고 하니 관심 갖고 보시고요. 사실 지난해 주가가 1,400원일 때 저희가 대표님 한번 모셨었는데요. 지금 주가가 한때 7,000원을 찍고 5,000 몇백 원일 겁니다. 잘 모릅니다. 어쨌거나 지난해 방송 듣고 스플러스 글로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대박이 난 상태일 거고요. 그 중에 한 분. 자,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반도체 산업의 역사 쭉 한번 산업의 역사라면 너무 거창하고요. 좀 훑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뭐 지난 한 30년 동안 어떤 트렌드가 있었는지를 제가 아는 대로 좀 설명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고 반도체가 지금 한국의 최대 산업인데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트렌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양 수준일 뿐만 아니라 뭐 향후에 투자를 위해서든 꼭 좀 이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대표님, 그러면 반도체 산업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1945년인가 트랜지스터가 처음 미국에서 개발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1960년대 최초의 반도체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페어차일드,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미국 중심으로 발전을 했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0년대 들어와서 일본 회사들이 쫙 떴어요. 70년대 말부터 떠서 한때는 89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시장이 한 53%까지 점유를 했었는데 그 시기쯤에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게 있었어요. 85년에. 85년에. 그래서 미국하고 일본하고 반도체 협정을 체결을 하는데 뭐 관세율을 해도 뭐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뭐 관세율을 100% 정도를 매긴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 20%를 못 넘게 하든가 이런 제한들을 거기다 다 맺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협정이었는데 일본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본은 굉장히 급속하게 내려앉고 미국 회사들이 이제 많이 떴는데 미국 회사들이 또 생산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웃소싱 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사례 중에 하나가 화합물 반도체 하나가 미국 회사한테 인수가 됐는데 그 회사를 인수한 프라이빗 이퀴티에서는 생산 설비가 많지 않고 아웃소싱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제조의 비중을 이렇게 높이 안 보는 경향들이 지금도 남아있더라고요. 요즘은 좀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 미국의 아웃소싱 바람이 쭉 불면서 미국에서도 팹리스 바람이 쭉 불기 시작을 했어요. 팹리스라는 건 그 제조를 직접 하지 않고 반도체 뭐 설계를 하는 쪽을 주로 이야기하는 전문적으로 거죠. 하는 뭐 퀄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이고 AMD 같이 약간 뭐 생산도 하지만 대부분은 아웃소싱을 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팹라이트라고 부르는데 AMD도 거의 팹리스로 봐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지난 한 20, 30년 동안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고 그와 더불어 파운드리 회사들 우리가 요즘 얘기 많이 하는 TSMC, UMC 뭐 이런 파운드리 대만계 중심의 파운드 회사들이 그 시기부터 같이 쭉 성장을 합니다. 반도체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제조만 전문적으로 생산 대행을 해주는 파운드리 사업이 컸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공백을 채운 또 하나의 나라가 한국이었는데요. 한국이 이제 80년대 말 90년대 초부터 메모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빈자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빨리 넓혔어요. 빨리 올렸어요. 그래서 그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세계 질서나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그런 대만과 한국이 이제 급부상을 한 상황이고 네. 코로나 이후에 최근에 다시 어떤 변화들은 그런 생산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네.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미국도 그런 얘기들이 팹리스만 많이 둘 게 나오고요. 아니라 직접 예. 생산을 해야 된다. 예. 그럼 뭐 미국 정부 차원에서도 거의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미국의 투자하는 반도체 회사들에 대한 지원들을 수십조, 수백조를 투자해서 지원을 할 계획들을 지금 바이든 네, 행정부에서 네. 가지고 있고요. 네. 이게 또 이제 요즘 들어와서는 그 미국뿐이 아니라 뭐 유럽에서도 비슷한 굉장히 이 수십조에 네. 달하는 투자를 해서 유럽에서의 반도체를 길러가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그렇게 반도체 산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중국밖에 없었거든요. 네. 지금은 이렇게 각 국가별로 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 같은 경우에 포지션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물론 이제 한국도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뭐 K 반도체 전략 같은 것들이 그런 정부 계획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 반도체 산업을 또 키우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중국과 비교했을 경우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은 아직까지 네. 상당히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게임의 판이 이제 부공정해지는데 한국은 지금까지 이제 뭐 어떤 굉장히 운이 좋아서 적절한 타이밍에 시장에서의 포지셔닝을 잘하고 네. 또 한국의 우수한 인력들 또 이런 전략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성장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부터는 또 다른 판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한국 회사들이 과연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기존의 한국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거의 모든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갖춰져 있는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네. 대만이랑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져 있고요. 얼마 전 열렸던 G7 회담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가운데 세웠잖아요. 네. 이게 그 결정적인 거가 정치적인 걸 떠나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고 특히 그 중에 이제 반도체랑 또 어떤 의약품 네. 뭐 이런 바이오 이런 두 가지 분야 배터리도 있고. 진단 시약이나 뭐 네. 배터리까지 포함되겠네요. 네. 이런 부분에 글로벌하게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중요시한 그런 부분에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져서 이렇게 네. 같이 좀 지금 한국이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글로벌하게 대접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뭐 하여튼 오늘 말씀하실 이야기의 서머리 인트로였습니다. 자, 대표님,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이제 생기는 게 의문이 생긴다기보다 지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미국이 뭐 주도를 하면서 자국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는 이제 이 전략을 갖고 가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게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는 뭐 기존에 이제 미중 간의 패권 경쟁이 결국은 그 핵심은 기술 패권 경쟁이고 그 기술 패권에 아주 중요한 어떤 뭐 인프라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 반도체다라는 인식. 그게 한 축에 있을 텐데 또 한 축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스플라이 체인이 한번 이렇게 막 뒤흔들렸잖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뭐 생산이 차질을 빚기도 하고 최근만 해도 이제 이 MCU 뭐 이런 반도체 쇼티지 문제도 계속 불거졌고 그런 데에 대해서 자국 내에서 일정한 생산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 뭐 이런 인식이 같이 좀 곁들여진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보면은 이게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 자산이라고 점점 더 크게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높은 단위로 올라가면 이게 국가 안보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뭐 미사일을 쓴다든가 우주선을 날린다든가 이럴 때 더 좋은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사에는 많이 안 나오지만은 어떤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일본의 지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이나 방향을 정할 때는 국가 안보랑 관련 있는 부분이 꽤 있지 않나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고 실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뭐 전략물자라고 해서 미국이 어떤 나라에서 뭘 생산해서 어디를 수출하고 못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것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뭐 자동차 쇼티지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자동차 회사들이 매출이 심각하게 줄어들 정도로 쇼티지가 심각했는데 사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는 전체 마켓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좀 약간 작은 시장이었고 그것 때문에 캐파를 좀 오더를 줄였다 갑자기 늘리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지금도 이제 쇼티지가 심각한 상황들인데요. 그거를 그 요만한 반도체 뭐 몇십 원짜리, 심지어 몇백 원짜리 때문에 몇 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못 만드는 상황이 생기니까 굉장히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플라이 체인에서 쉽게 생산한다고 쉽게 생산이 안 되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각 국가들 지역별로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그런 생각을 안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 지원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산업을 키우려고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과거 반도체 산업 흐름을 조금 더 짚어보면요. 특히 이제 80년대 이후에 일본이 그렇게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엄청나게 약진을 했다가 미국이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 미중 패권 경쟁하고 비슷하게 미국이 당시에 일본을 패권 도전국으로 보고 이제 길을 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요구를 한 건데 그중에 이제 산업 부분에서 철강, 조선 뭐 여러 부분에서 사실은 견제를 했는데 반도체도 그중에 이제 핵심 뭐 견제 산업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반도체 산업이 일본에서 이렇게 좀 무너지게 된 배경이 단순히 그냥 미국의 견제 때문이었나요? 아니면 일본 자체의 좀 뭐 내부적인 어떤 반도체 개발에 어떤 문제들이 겹쳐져 있었던 건가요?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겹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엔고로 해서 엔화가 뭐 한 3배까지 뛰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수출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수출하기가 부담스러워지면서 그 틈을 이제 한국이랑 대만 회사들이 90년 그 정도 80년대 말부터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를 차지한 거로 요인도 하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로 변하는 굉장히 빠른 변화에 일본 기업들이 좀 약하지 않았나 하는 느낌도 많이 받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불과 200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삼성보다 훨씬 더 커 보였거든요. 그쪽 회사들이요. 지금은 봤을 때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사라진 게 개별 기업들의 이 반도체 산업에 좀 국민성이 좀 국민성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좀 과장된 표현이고요. 의사결정 과정이 되게 느린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분석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있었습니다. 좀 스피디하지 못했고 굉장히 아날로그 사고를 못했고요. 또 투자를 할 타이밍에 실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삼성전자가 이제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을 메모리 쪽에서 확실히 이제 뒤집은 것은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그 대규모 투자를 제때제때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 대규모 투자 사이클을 놓치게 되면 후발주자들은 사실 그 투자 장벽에 신규 경쟁자들이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맞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메모리 반도체 그 산업에서 뭐 주요 플레이어가 3개밖에 사실상 안 남아 있는 삼성전자, 맞습니다.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는 좀 다른 시장이랑 특이한 점이 첨단 디바이스, 선단 공정의 첨단 디바이스가 개발이 되면은 뒤쪽에 있던 시장들이 그냥 없어지다시피 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은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나씩 점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후발주자들이 가져갈 파이가 굉장히 작은 요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두 회사가 굉장히 잘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이 어쨌거나 일본 반도체 회사들을 뛰어넘은 결정적인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뭐 그냥 그 삼성에 계셨던 그 당시에 열심히 R&D 하셨던 분들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있는데요. 정말 독하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뭔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물론 이제 일 열심히 한다고 다 이기는 건 아닌데. 근데 이거 답변이 좀 무한데 독하게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뭐 집에 뭐 한 달에 한 번씩 부인이 와가지고 내복을 가져왔다는 집에 안 가시고요. 집에 한 달에 한 번 가셨다나. 그리고 내복은 이제 회사로 가져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그렇게 일한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전략적으로 마케팅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를 개발하면 가격 정책을 잘 써가지고 후발주자들이 돈을 못 벌게 한다든지 브렉스루 기술을 개발할 때는 정말 빨리 따라잡아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거를 짧은 시간에 전사적으로 쫙 전파하고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에 계셨던 분들 뭐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이
90년대 80 초반에 일하셨던 것들은 거의 뭐 전설 같은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또 이렇게 신나고 분위기가 됐으니까 또 이렇게 일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어떤 특정 부서, 삼성의 R&D 특정 부서에 있는 분들은 거기 있는 분 대부분이 대표이사가 되셨어요. 대표님, 근데 뭐 한국에서는 워낙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또는 뭐 낸드 뭐 이쪽만 사실 반도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반도체가 그뿐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세계 시장에서 이게 반도체 산업의 측면에서 보면 비중이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온 건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 비메모리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제 비메모리라는 표현은 반도체에서 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뭐 LSI나 뭐 다른 용어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 세부적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게. 그냥 메모리, 비메모리 둘로 나누면은 메모리 시장이 클 때는 전체 시장은 40% 되고요. 작을 때는 한 20% 됩니다. 평균 한 30% 되고요.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40%까지 차지를 해서 비중이 확 커졌었고요. 19년은 뚝 떨어져가지고 한 20%대로 비중이 뚝 떨어졌고 지금 이제 30%대인데 이게 잘하면은 뭐 2022년에는 전체 반도체 시장의 40%까지 다시 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3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왜 메모리를 잘하나, 그냥 제 생각인데요. 이게 나라마다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재밌겠다, 왠지. 우리가 이제 중앙 집권적인 전통을 가졌어요. 변호사를 많이 하고 집단적 협력을 해야 되니까. 변호사 체제. 변호사 체제니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문화가. 메모리 반도체는 동일한 제품을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주 매스 프로덕션을 아주 수요를 높여가지고 많이 뽑아내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 그 부분에 하려면 조직이 아주 일사불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군대 문화나 중앙 집권적인 어떤 우리 문화들이 이 메모리 반도체한테 되게 긍정적이지 않나? 그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나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변홍사를 지을 때 두뇌를 조직해서 같이 모내기 하고 수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이렇게 노동하던 그 흐름이 이렇게 녹아있다. 그런 흐름도 있고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열 문화나 이런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이 또 한국의 또 나름대로 중요한 문화잖아요.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그런 군대 문화가 또 유계 질서 강한 군대 문화가 또 메모리 반도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좀 있었습니다. 이게 뭐 독하게 움직일 때는 반면에 파운드리 비즈니스는 아직 뭐 한국 회사들이 TSMC나 대만 회사들만큼 못하잖아요. 그런 파운드리 사업은 서비스를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을 잘 제공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많이 왕창 잘 만든다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 고객마다 맞춤 서비스를 되게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는 오히려 뭐 꼭 반도체 아니라 폭스콘 같이 이렇게 EMS 회사들, 뭐 애플의 휴대폰을 대신 만들어준 폭스콘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대만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고객의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걸 잘해서 그게 파운드리 사업이랑 대만의 사람들의 그 어떤 국민적인 성향이랑 좀 맞지 않나. 그래서 대만 사람들이 그걸 잘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쉽게 말해서 아웃소싱 받아서 이렇게 제작해 주는 거, 제조해 주는 거. 이제는 이제 TSMC 사업에 대해서 이 파운드리 사업이 과연 얼마나 밸류가 있냐.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시가총액이 TSMC가 삼성전자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또 전체 시장 점유율을 거의 60% 가까이 50몇 %대를 이렇게 유지하는 거 보면서 이제 시장에서 인정도 많이 받고 어떤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것도 이렇게 잘하면은 그 후발주자들이 쫓아주지 못하는 어떤 핵심 좀 진입 장벽을 만들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또 봅니다. 반면에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의 강점은 표준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계적인 서비스 회사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애플이나 이런 회사들이 이런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 미래에 어떤 반도체가 필요한지 제일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엔비디아나 아니면 뭐 퀄컴 이런 회사들이 그 디자인을 잘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 관점에서는 미국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크게 뭐 중국은 아직까지는 중국 자체적인 회사들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그림은 어떤 미국의 디자인, 그다음에 대만의 파운드리, 한국의 메모리 이렇게 큰 축이 나눠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국가별로 참 그렇게 반도체도 조금 특화된 그 산업이 자리 잡는 배경이 있네요, 분명히.
예.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슈퍼 사이클은 아닌 겁니까? 이 반도체 시장이 약간 다운톤이면 장비 시장은 더 다운톤이고요. 이런 흐름이 한국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우리한테 뭐 결코 좋은 일들은 아니죠.